미식회 시간이죠. 농업 현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주시는 홍한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장님, 제가 처장님 덕분에 어디 가서 되게 네. 아는 척을 해요, 요즘. 아니, 그 직불금이나 네. 농업, 그 친환경 농업이나 여러 가지 농지에 대한 이야기나 해주신 말씀들이 네. 어디 가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깜짝깜짝 놀래요.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그걸 다. 정말 잘 모르세요.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농민분들도 아하. 실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요. 상당히 많으십니다. 우리 쌀이 우리 먹는 것보다 적게 생산되고 이때 그럼 다 놀래요, 사람들이. 네, 농민들도 모르세요. 그것도. 네. 네. 오늘은 또 어디 가서 제가 또 뭘로 아는 척을 해야 돼요. 어떤 또 귀중한 얘기를 해주실지. 그 오늘 오시면 사실 꼭 여쭤봐야지 했던 질문이 있는데요. 배추값이 지금 네. 뭐 2만 원, 2만 2천 원 난리가 아닌데 이게 얼마 전 저희 기후톡파원 사연에서 청개구리님이 지인분이 경상북도에서 1,000평 정도 배추 농사 짓는데 다 녹았다고 폭염에. 지금 그러셨군요. 농가 상황이 어떤가요? 아, 정말 심각한데요. 배추 한 폭이 22,000원, 사과 14,500원에 이어서 또 이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네. 제가 마침 어저께 그 수원에서 농사 짓는 분들 이제 간담회 같은 게 있어서 다녀왔는데 네. 그분 중에 한 분이 무배추 이렇게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뭐 다들 깜짝 놀라셨겠지만 추석 때도 너무 더웠잖아요. 네네. 그렇게 덥다가 주말에 비가 왔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다시 낮에는 날씨가 높아졌잖아요. 다시 더워졌죠. 네, 그러니까 비 맞은 채로 완전히 푹푹 삶아져서 밭에 배추랑 물을 그냥 그대로 다 갈아엎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비 맞은 채로 네. 삶아지는구나. 네, 그래서 아. 밭 그 심어져 있는 상태에서 삶아져 버리는 거예요, 작물들이. 그걸 이제 녹아내렸다라고 이제 표현들 많이 네, 하시는데 네. 이게 이제 수원 같은 데는 대규모 주산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괜찮지만 지금 여름 배추 주산지 이제 뭐 강원도, 고랭지 이런 데서 나오는 것들이 이 기후 문제로 인해서 잘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3번, 4번 파종하고 갈아엎어도 생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렇게 폭등하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거나 하는 대책이 없어서 고스란히 피해가 좀 농민들한테 가고 덕분에 올라가는 이 폭등하는 배추값은 국민들이 떠안고. 그렇네요. 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네, 가운데 조정자가 없는 거네요, 지금. 네, 맞아요. 없어요. 저는 고랭지가 더우면 어떡하냐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고랭지가 말이에요, 거기가 강원도가. 선선해서 거기서 배추를 더 네. 길게 지을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도 이번에 폭염 피해가 네, 있었던 거죠. 심각하다고 하더라고요, 강원도도. 네. 이렇게 배추값이 큰 폭으로 상승하니까 이제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서 값을 조절하자. 이게 네. 늘 농산물 가격 뛰면은 수입하자 얘기부터 나오는데 이거는 맞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거 뭐 정말 너무 없고 22,000원까지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궁여지책으로 어쩔 수 없는 정책이다 하고 있어서 제발 이 불신의 무덤인 바로 그 중국산 식품 이번에는 안전성 좀 철저히 검증해서 들어오길 네. 바라는데요. 이게 더 큰 문제는 정부의 완전한 수급 정책의 실패 때문이에요. 지금 고랭지 배추 날씨가 폭등해서 생산이 잘 안 되는 게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한데 네. 여름 배추 주산지의 재배 면적이 8.4%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조금 있으면 김장철 다가오는데 그것 또한 4.5%가 재배 면적이 감소했어요. 네. 정부가 휴경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그러니까 병충해 같은 것들이 좀 창궐할 때 잠깐 쉬어라 하고 지원해주는 정책들을 없앤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배추 농사 아예 포기하시는 거예요. 주산지들에서는. 그래서 네. 실제로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면적 자체가 줄어들면서 이런 가격 폭등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있겠네요. 네, 그게 더 근본적인 문제예요. 아. 생산 면적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훨씬 더 근원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아, 이게 네. 그냥 폭염이어서 농사가 잘 안 돼서 폭등한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네. 더 근본적인 건 네. 재배 면적 자체가 줄어들었다. 네. 8.4% 거의 10% 가까운 건데 이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오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네.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로 농작물 피해가 극심해지고 지금 정부에서는 대책이 제대로 안 나오고
사전 조율도 안 되고, 사후 대책도 안 되고 없고. 이러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과학기술로 좀 안정적으로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네. 재배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스마트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청담역인가 네. 서울 시내 어느 전철역 가서도 그렇고 광주에 갔을 때 지하철역에서도 그랬고 스마트팜을 지하철 안에 만들어 네. 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아 저게 어떤 기후 위기에 훌륭한 대응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 마음속으로 응원도 하게 되고 네. 했는데 이 스마트팜이 무엇인지 일단 홍한나 선생님께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이름도 참 예쁜데요. 똑똑한 지능형 농장.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우리 퀴즈에서 방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농장이라기보다는 네, 방식이라고 하는 걸로 이해하는 게 저는 더 맞다고 보고 지금 기후이기 때문에 생산이 너무 불안정하잖아요. 내일 네. 비가 올지 며칠간 폭염이 이어질지 얼마나 겨울에는 추워질지 네.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고 생산이 점점 불안정해지니까 각종 이제 뭐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 그다음에 빅데이터 기반의 기술들을 이 농업 현장에 접목시켜서 생산을 좀 안정화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기술들을 적용시켜서 농업이 최대한 탄소를 덜 배출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술들. 네. 그리고 농업이 최대한 탄소를 많이 흡수하는 방식으로 생산하는 기술들.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거예요. 화석연료를 최대한 덜 써도 농업이 가능한 기술들. 네. 이런 것들을 집약해서 농장형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스마트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탄소 배출이 줄어들고 메탄가스도 여기서는 안 나올 테고 좋은 거 아니야? 엄청 생각할 수 좋은 있죠. 거죠. 그렇게 예. 생각하면. 예.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네. 문제가 있는지 이제부터 차근차근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마트팜 하면 이제 많이 대중화돼서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으실 거거든요. 네. 아주 깨끗한 이런 환경에서 네, 안방같이 깨끗한 환경에서 기계식으로 진짜 버튼 하나만 누르면 농업 생산이 가능한 뭐 이런 것들을 상상하실 텐데요. 냄새도 안 나고 네. 벌레도 없고. 네, 네. 벌레도 없고 무더위와 싸우지 않아도 되고 네. 옆에 화장실도 있고 네, 네. 네, 잡초랑 싸우지 않아도 되고 그렇죠. 네, 그런 이미지들을 이제 보통 상상하시게 되고 실제 정부에서도 스마트팜을 그런 이미지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뉴스를 접하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김제시에서 큰 스마트팜 사고가 벌어졌었습니다. 어떤 거였을까요? 스마트팜 혁신밸리라고 해서 자그마치 100억도 아니고 1000억 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서 스마트팜의 단지를 조성했는데요. 전북 김제. 네네, 전북 김제시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3년을 기한으로 청년 농부들 입주를 시켰어요. 아, 근데 딱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일단 줄줄줄 누수가 돼서 누수. 네, 바이러스의 작물들이 다 오염이 돼서 전체를 다 폐가처럼 변해버려서 버려야 되고 그리고 양액기는 고장이 나서 양액이 제대로 주입이 안 되고 온습도계 고장 나서 습도 온도 관리가 안 돼서 갑자기 50도 60도까지 온도가 뛰어버리고 이래서 지금 청년 농부들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천만 원씩 지금 손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인데 뭐 정부 당국에서는 건설 업계에 책임을 물리고 건설업계는 우리는 시공 이후에 어떤 책임도 없다. 서로 핑퐁을 하고 있어서 이 청년 농부들이 지금 기자회견하고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말하자면 부실 네. 시공인 거잖아요. 어마어마한 부실 시공이죠. 아파트도 부실 시공이 되면은 책임을 묻고 뉴스에 나오는데 그게 네, 그렇죠. 이 스마트팜 부실 시공은 생각만큼 큰 화제는 못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들어가는 예산 대비해서 네. 발생한 문제를 보면 엄청난 문제인 거거든요. 1000억이라고 하는 게 정말 만만한 큰 예산이 돈이죠. 너무너무 큰 예.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이슈가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농업계에서는 꽤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이 스마트팜 1000억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예산을 과연 누가 하냐.
네, 누가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가, 이게 어디에 들어가는 예산인가라고 하는 것에 조금 저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흔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굴지의 대기업 건설업계들이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롯데건설, 대우건설, 호방건설. 그럼 네. 이런 정말 브랜드 가치가 높은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어서 스마트팜을 지었는데 부실 시공이 된 건가요? 아마 이 김제시는 이런 대기업들이 다 달라붙어서 지었다기보다는 아직 네. 기술력이 올라가지 않은 여러 이제 중소업체들, 건설업체들이 많이 참여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네, 정확하게 이제 업체의 명칭은 모르겠지만, 네. 그러니까 일제히 건설업계들이 지금 스마트팜 건설 사업에 환호하면서 달려들고 있는, 그래서 정부 사업이 나오면 입찰에 응하고 공모에 응하고 하는 방식으로 이 사업을 따내고 예산을 따가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스마트팜 건설이 진행되다 보니까 네. 김제시 시공한 것을 보니까 그 기술이 충분하게 담기는 어떤 그 농장으로 건설이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기술력이 우리나라는 그만큼 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근데 껍데기를 스마트팜처럼 건설해 놓는 건설에만 지금 좀 몰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스마트팜 사업을 네. 해가지고 가장 혜택을 보는 분야는 건설업계가 될 수도 있겠는데 농업계가 아니라 네, 맞아요. 이게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어차피 이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건축물은 건설사가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기후 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사를 더 잘 지어보자 하는 시스템인데 맞습니다. 이 대안이 있을까요? 건설회사 말고? 저는 이런 건설 기술들, 스마트팜, 정말 이 기술력들이 집약된 제대로 된, 그러니까 기후 스마트 농장, 기후 대응 스마트 농장이라고 하는 것들을 조성하는 것에 이런 건설업계들이나 기업들이 참여하는 것이 나쁘다고만 보지는 않지만 네. 이것을 그런 기술력을 발전시키는데 우리가 예산을 투자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껍데기를 건설하는데 주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좀 문제이고 그것이 좀 개선돼야 된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네. 네. 홍한나 경기도 친환경 농업인 연합회 사무처장님과 작금의 스마트팜 사태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The Black Eyed Peas의 Where is the Love 듣고 2부에서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아까 1부에서 건설 회사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정책 자금을 지금 더 혜택을 받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우리가 네. 가져봤는데요.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농사를 더 잘 지어보자 하는 시스템인데 네. 이게 건설회사 말고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그 건조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시설을 네. 지어야 네. 하기 때문에 그 건설 기술들, 정말 스마트한 농장을 만들기 위한 건설 기술들도 저는 발전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네. 문제는 이 건설업계가 이렇게 급격하게 스마트팜에 자꾸 뛰어들고 투자하는 데는 제가 이제 세종대학교의 김대중 교수님 말씀을 좀 빌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이제 미분양 사태 많아지고 건설업계들 부동 나는 사태들이 그렇죠. 줄을 이으면서 주택 경기가 상당히 불안해지고 있어서 위험을 다양한 수입원을 창출해 두는 것이 위험에 대비할 방안이다 네. 하면서 스마트팜에 뛰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고 주택 짓고 도로 깔고 했던 것들이 미분양 사태라든지 이런 게 많아지니까 농업 쪽으로 눈을 돌려서 스마트팜을 건설하는 즉 건설 경기 부양 대책으로 스마트팜을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로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하. 네. 그게 일종의 그러면 이런 것도 그린워싱이 될까요? 네, 저도 뭔가- 이것이 하나의 농업계의 그린워싱 정책이라고 명확하게 저는 아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기후위기 대응 농업, 친환경 농업이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 사실은 건설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그린워싱이죠. 농업계의 그린워싱 정책으로 전락했다고 봅니다. 원래는 좋은 건데 정말 좋은 건데 스마트 팜이라는 게.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제 핵심은 그렇게 전락했다고 보시는 핵심은 뭔가 더 나은 기술 개발에 정책 지원금이 쓰이지 않고 네. 지금 당장 어디에 무엇을 지을 것인가로 자금이 쓰이고 네, 있는 네. 것 때문에 네, 그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러면 이거를 대안을
지금 제시한다고 하면은 당장은 이번에 실패한 스마트팜의 사례를 바탕으로 뭔가 네. 과학자들과 좀 더 기술 개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네, 해외는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실제 그러니까 환경 부하를 감소시키는 방식의 농업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개발되어 있고 네. 독일 같은 경우에는 땅 속에 탄소가 얼마나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지 땅의 이 생물성은 어떤지를 그러니까 관측해서 그걸 농부한테 알려주고 최대한으로 탄소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농업을 그러니까 하도록 지원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의 기상 이변이나 이탈리아에서는 기상 이변 같은 것들을 예측해서 아 이쯤 되면 이런 병충해들이 창궐할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도 알려줘서 폐농 지경에까지 이르는 것들을 막고 대비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들도 있는데요. 이런 것이 정말 스마트팜이고. 예, 팜이라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 기술이 발전하려면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에 집중해야 되는 거잖아요. 건설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정부가 작년에 R&D 예산을 엄청나게 삭감했고 농진청에서 이런 것들을 연구해야 되는데 농진청의 R&D 예산도 매우 삭감했습니다. 아이고. 네, 여전히 2022년도 R&D 예산만큼 25년도도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고 네. 농업 연구 예산은 줄었어요. 근데 스마트 농업 예산은 친환경 농업 예산은 22년부터 24년까지 63%가 줄었는데 스마트 농업 예산은 줄었습니다. 연구 예산과 친환경 예산이 줄었는데 스마트팜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건설 쪽으로 가는 예산만 늘리고 실제 기술을 연구하는 예산은 확보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의 반증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 그 부실 공사가 됐던 김제의 네. 스마트팜이 건설 회사의 잘못도 있었겠지만 애초에 그런 스마트팜을 만들 만한 기술이 우리한테 없었던 걸까요? 네, 지금 전문가들이 진단하는 데는 아직 우리나라는 그런 네덜란드라든지 스마트팜 기술이 상당 부분 올라와 있는 이런 타 국가의 네. 기술력만큼 아직 도달하지 못했다라고 평가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서 스마트팜 검색을 해보면요. 스마트팜 단지가 조성된다. 말씀하신 네. 것처럼 이제 일단 건설을 하는 거죠. 네, 네. 스마트팜으로 청년 농부를 키운다. 소규모 자본으로 창업 가능한 스마트팜. 이러면 얼마나 사람들이 관심이 가겠어요. 그럼요.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네. 근데 이런 스마트팜 홍보글에 대해서 홍한나 처장님이 짚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김제 같은 경우에는 네. 정부가 1,000억을 때려붓고 단지를 만들어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3년간 기한으로 지어라 하는데 거기 이제 몇 천만 원씩 손해를 보게 된 거고요. 네. 40대 미만의 청년들한테 네. 최대 30억까지 스마트팜 너 지을래? 그러면 30억 지원해 줄게라고 하면서 대출해 줍니다. 정부가. 아, 융자. 30억을요? 네.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갚으라고 하는 건데요. 어마어마한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30억을 20년 동안 갚을 수 있을까? 제가 2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꿈도 그렇죠. 못 그 아니 아예 농사를 상상도 안 지어서, 하거든요. 예. 네. 근데 이 청년들한테 그것도 40대미나 아직 이제 판로라든지 이런 것도 확보하지 못하고 농업 기술도 아직 올라오지 않은 청년들에게 30억을 빌려주고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갚아라라고 하는 정책이 스마트팜 정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받아서 하는 많은 청년 농부들 중에 유튜브라든지 이런 동영상 찾아보시면 네. 절대 하지 마세요 스마트팜. 큰일 납니다. 이렇게 오히려 해본 해본 청년들이 분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30억을 대출받아서 30억을 어디에 쓰냐 하면 스마트팜을 만드는 데 쓰니까 결국 그렇죠. 건설회사로 건설회사로 돈이 가는 거는? 겁니다. 건설업계, 철강업계 이런 데로 가는 거죠. 자재업계 이런 네. 데로 가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야 좀 대안이 될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스마트팜이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선전되고 있지만 네. 사실은 스마트팜 하지 마세요 하는 데는 건설해 놓으면 다른 그 다음 지원은 없어요. 30억 줬으니까. 정말 아까 어떤 분이 에너지 많이 쓴다고. 네, 아까 코스모스님이 스마트팜 전기 먹는 농사법입니다. 네, 보내주셨- 그것도 화석연료로 네, 만들어내는 그렇죠. 전기를 엄청나게 먹는 농사인 거고 그것도 감당을 못하는 경우가 있으면 너무너무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전기세 감당이 안 돼서 빚을 지고 그냥 패농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직
그러니까 재생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어떤 그러니까 농장 운영이라든지 탄소를 감축시키는 농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용되기 전까지 이렇게 껍데기들을 만들어 놓고 많이 지원해서 그러니까 농부들을 유치시키고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청년애들 빚더미로 애들 완전히 빚더미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농업으로부터 쫓아내는 정책이다. 농업 현장에서는 아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 개발에 일단은 먼저 좀 더 집중하는 것이 우리나라는 필요하다고 보고 정말 영리하게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일부 온습도 체크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토양의 수분 체크라든지 네. 뭐 산성화 체크라든지 이런 아주 단계적인 기술들은 충분히 적용하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농부들한테도. 이제 그런 부분부터 네. 저는 지원하는 것이 대규모 이 건설하는 단지를 농장을 만드는 게 단지를 아니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게 확인되지 않은 기술로 너무 자신 있게 단지를 만들면서 피해를 청년 농부들이 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소요되는 비용부터 피해까지 사실은 들어간 농부들이 떠안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머라이어 캐리의 Without You 듣고 또 이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식물원에 다녀보면 미니 스마트팜 시범 맞아요. 형식으로 하는 미니 스마트팜 보는데 진짜 깨끗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하우스 재배처럼 맛은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제철에 나는 야채 같은 그런 맛이 날까요? 하셨는데 어떤가요? 저는 어쨌든 간에 이제 제철에 그러니까 농산물만큼 그 맛을 그대로 담고 있는 농산물은 없다고 평가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사시사철 그러니까 아무 때나 제철이 아닌 것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선호하는 지향성을 갖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한번 가져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이 좀 다 사실상 환경 부하를 가중시키는 영향을 미치는 그러니까 농업이라고 하는 측면도 좀 고민을 저는 많이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런 중소규모의 네. 기업들이 스마트팜을 만들면서 부실 시공이 됐다면 더더욱 대기업들이 농업에 전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 이런 의견도 있잖아요. 네네. 식량난을 해결하려면. 네. 이런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러니까 중소기업 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 농업 생산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데에 저는 들어올 수 있고 대기업들도 들어올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네.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자본이 투자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부담 형식으로 기업도 자기 자본들을 투자하게 됐을 때 최단 기간에 엄청난 그러니까 투자금을 회수하고 네. 이윤들도 뽑아내기 위해서는 대규모 단작화, 기계화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다량의 이제 화학비료나 농약이 투입되는 방식으로 스마트팜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주 저가의 노동력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고, 네,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우려가 좀 많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려되는 점들을 봤을 때 기업들의 역할을 어느 정도까지 한정할 것인가 이런 사회적 합의도 좀 필요한데요. 앞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그 스마트팜이 기후 위기를 대응할 수 있는 농업 기술을 개발하는 쪽에 이 기업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 연구와 투자들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고 안내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네.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생산량을 그래서 늘리냐 못 늘리냐가 아니라 일단 지금의 스마트 기술로 현재 농업을 짓는 농민들을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쪽으로 농업 기술이 먼저 발전이 돼야 된다. 네. 그래요. 근데 지금 말씀 중에도 나왔지만 화학 비료 이런 네. 걸로 환경 오염되는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저희가 스마트팜 하면은 아무런 오염도 안 될 것만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이 사용하는 전기만 태양광으로 하면은 화석연료도 안 나오고 벌레나 이상한 냄새 나는 비료도 없고 이런 환상적인 농업을 생각하게 되는데 생각하시죠 보통. 이게 생태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선생님?
저는 실제로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요. 기업들이 지금 이제 여기에 막 뛰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뛰어드는 분야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건설하는 분야, 건설업계는 건설하는 분야에도 뛰어들고 있고요. 각종 그러니까 데이터 기술들, 정보들이 축적되어야 알맞은 솔루션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 정보들을 축적하는 것들 여러 분야에 그러니까 기업들이 뛰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마트에서도 한번 계산을 해본 모양입니다. 네. 이마트가 그 수직 농장을 건설하는 엔싱이라고 하는 업체랑 함께 저거 네. 아주 유력한 어느 네. 지자체 후보의 공약으로도 나왔었죠. 수직 맞아요. 건물. 수직 농장. 네, 그 업체랑 함께 연구한 바에 따르면 스마트팜 1평방미터에서 생산된 작물 1kg가 발생하는 탄소의 양이 30.25 30점이에요. 네, 탄소 이퀴발란트라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 농약과 화학비료 너무 많이 쓴다고 네, 예전에 네.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고 그것은 굉장한 탄소 배출과 그러니까 황폐화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렇게 농사 지은 것과 비교했을 때도 그렇게 농사 지으면 한 1.92 네. 탄소 발생시킨대요. 그럼 이게 스마트팜에서는 거의 30.25. 거의 이게 15배가 그럼 넘어가죠. 15배인데요. 네. 와. 그럼 스마트팜이 지금 기후위기 대응이 아니라 탄소 발생을 많이 엄청난 하는 게 탄소를 되잖아요. 뿜어대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 재생에너지 비율이 너무너무 높지 않고 그러니까 그것부터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정말 재생에너지를 활용해서 최대한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를 왜냐하면 그거 자체가 에너지를 많이 사용해야 되는 네네. 농장이기 때문에 그거 먼저 개발하지 않으면 이거 기후위기 대응 농업이라고 볼 수 없고 또 양액으로 재배합니다. 흙에서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깨끗해 보이는 거죠. 그 양액이 그 말씀인가요? 스마트팜에서 작물이 자라는 그 물. 이 영양물. 영양물. 네네. 네. 작물이 근데 그 한 80% 정도, 7, 80% 먹고 20, 30%는 폐양액으로 흘러 넘쳐서 버려지게 되는데 네. 이것이 이제 수질이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또 오염원이 되고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중으로 탄소가 배출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폐양액이 없도록 순환하는 기술도 아직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지원하는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요. 네. 그냥 흘려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이게 기후위기 대응인 줄 알고 스마트팜에서 재배한 깨끗한 친환경 네, 그런 걸로만 샐러드 채소입니다 하면 막 그거 사거든요, 사람들이. 맞아요. 되게 깨끗하게 느껴지고 아주 이미지를 제대로 친환경으로 지금 홍보하고 있는데 사실 감춰진 모습들은 훨씬 더 많은 탄소들을 배출하고 있는 농업입니다. 실제로 네, 땅에서 실제로는. 비료, 농약 주면서 키우는 것보다 15배가 들어간다. 탄소 네. 발생량이. 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이유는 하나는 거기 사용되는 전기가 지금 재생에너지가 네. 아니고 두 번째는 그 작물들이 자라는 물, 영양물, 양액이 80% 작물이 먹고 20%는 버리면 그게 이제 네. 수질오염, 토양오염이 된다. 네,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네. 얘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네. 그거를 상쇄시킬 만한 기술들을 아직 못 만든 네,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이게 네.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우리 소비자나 정부에 당부하고 싶으신 말씀. 아니 스마트팜 기술이 농업 기술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너무 여러 가지를 동시에 여쭤봤나요? 네. 하나하나 말씀해 주신다면. 스마트팜 농업 기술이 지금 2009년에 FAO에서 그러니까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개념을 전 각국에 공표했을 때 네. 어떤 것들을 권장했냐면 농업 생산할 때 탄소를 최대한 덜 배출시켜야 한다. 농업 생산하는 방식에서 탄소를 흡수하여야 한다. 대규모 단작화로 땅을 황폐화시키면 안 된다. 이것을 그다음에 화석연료를 최대한 적게 사용해서 재생에너지나 자연에너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몇 가지 솔루션들이 있었을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기후 스마트 농업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막 권장했단 말이죠. 네. 하지만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이 공장식 농장 건설로 우리나라에서 오염되면서 FAO가 권장하는 그런 방식에 대한 기술은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팜이라고 하는 개념부터 저는 정부가 좀 다시 정립해야 하고 스마트팜을 만드는 데 있어서 기업의 진출만을 염두에 둔 방식의 스마트팜 R&D 예산도
투자하셔야죠. 스마트팜을. 그렇죠. 네. 그렇죠. 농업진흥청 R&D 예산이 깎인 다 상태에서는 깎였습니다. 네. 이게 참 요원하죠. 네, 그렇다고 하면 원래의 기후대응 농업 기술이라고 하는 발전은 없고 정말 껍데기인 건설업만 단지만 진짜로, 계속 예, 짓는. 남게 될 거기 때문에 이 지금의 정책을 저는 완전히 전환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네. 봅니다. 이게 네.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기후 위기 극복을 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기후 스마트 농업의 기준이 있는데 네, 지금 그걸 지킬 맞습니다. 만한 그 기술이 기준. 네. 개발이 안 되고 있다. 우리가 충분히. 네. 그래서 소비자나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왠지 저 하나는 알 것 같아요. 정부 네. R&D 예산을 늘려주세요. 제발 그죠? R&D 농업 분야 R&D 예산 빨리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 흙이 없어도 너무 이 스마트팜이 깨끗한 친환경의 이미지를 가져가고 있는데 흙이 없어도 되는 공장식 농장, 그다음에 땅이 필요 없는 수직형 네. 스마트 농장, 그리고 대자본 기업이 모든 정보와 기술력들을 독점하는 갖고 이런 가는. 농업, 이런 게 과연 우리한테 필요할까? 우리한테 지금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선사할 것인가? 그리고 땅이 필요 없어서 수직으로 올라가면 그 나머지 땅들은 과연 누구한테 돌아갈 것인가? 그렇죠. 저는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래서 올해 초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그러니까 농지를 자연적으로 탄소 흡수원으로 개선하는 프로젝트 시작했는데 대규모 농약 치면서 단작화하는 대규모 농지를 농민들이 조그맣게 소규모로 하면서 탄소를 최대한 작품적으로. 적게 배출하면 이거를 지원하고 탄소 배출권을 주는 이런 그 프로젝트를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과 정부도 그러니까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 스마트팜 건설, 스마트팜 그러니까 농장 공장식 농장의 건설에만 주목하지 말고 이런 정책들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